오늘 주제는 등기부 등본을 믿고 샀다가 법원에서 소송에서 져가지고 집을 빼앗긴 사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뉴스에서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막 불안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갑자기 막 불안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뭐 등기부를 믿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 등기부 등본 믿고 샀는데 법원에서 소유주에게 집을 돌려줘라. 무슨 일이지? 라는 제목이에요. 자, 은퇴자금을 모아서 마련한 집이 알고 보니 살인사건이 벌어진 곳이었습니다. 살인사건의 주범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집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믿고 집을 산 사람은 고스란히 집을 뺏기게 됐습니다. 약간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무조건 뺏겼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따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50대 이모 씨가 이 아파트를 구입한 거는 16년 5월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이니까 17년이겠죠? 17년 1월에 약 한 7개월, 8개월 뒤에 이 씨 집으로 소장이 하나 날라옵니다. 매도인 송모 씨의 남편 조카가 자신이 상속받았어야 될 아파트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씨, 그러니까 피해자죠. 피해자한테 아파트를 넘긴 송 씨가 아내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내라고 할게요. 아내는 2016년 내연남과 짜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서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명의의 아파트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내연남하고 짜고 니코틴이라는 거는 그거죠. 담배를 피면 나오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치사량 이상으로 주입을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담배를 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니코틴 원액을 주입했겠죠? 그 티가 안 나게 하려고.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의 주범입니다. 자, 송 씨는 남편이 죽은 뒤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당연하겠죠? 남편이 죽으면 아내한테 상속이 가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이 씨에게 팔았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나중에 살인 행각이 밝혀져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이후 남편의 상속자인 조카 오모 씨가 이 씨한테 소송을 걸었다. 자, 원래는 상속자가 송 씨인데, 송 씨는 살인자죠. 살인자니까 이제 그 상속을 못 받고 이제 권리가 있는 조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카가 억울하겠죠. 송 씨는 살인범에다가 자기가 돈도 막 훔쳐서 막 달아난 거가 되니까 이 씨 피해자인 사람한테 내 집 내놔 한 겁니다. 자, 통상 부동산 매매자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 거래하는데 법정에서는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 이겁니다. 자, 오늘 얘기하는 거는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입니다. 요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이 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도, 그러니까 피해자의 이름으로 이미 다 소유권이 넘어와 있어도 효력이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감 중인 송 씨를 상대로 소송해야 된다. 너무 억울하겠죠? 나는 그냥 집을 샀던 것 뿐인데 수감 중인 송 씨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송 씨가 재산이 있으면 모를까? 재산이 없으면 어떡해요? 맞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국가 주도의 보험 제도를 신설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기사를 한번 읽어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이건 현실이 맞아요. 그래서 정말 뉴스에만 나오면 신기한 일은 아니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죠. 이해해야죠. 그냥 큰일 났네, 나 이제 사기당하나? 이렇게 덜컥 믿어버리지 마시고 한번 제가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배워보세요. 저랑 같이 배워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아까 얘기했던 그 공신력이라는 게 있죠. 그 공신력이라는 거는 뭐냐? 이거를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그거를 믿고, 어떤 거를 믿고 뭘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법의 보호를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했어요.
뭐 어떤 법률 행위를 했어. 예를 들어 뭐 집을 사고 팔아요. 그런데 그거를 할 때 뭘 믿었잖아요. 뭘 믿고 했겠죠. 당연히 뭘 거래를 하니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믿고 거래를 했는데 그게 법의 보호를 받으면 공신력이 있는 거고, 법의 보호를 못 받으면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요,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라고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사람을 믿고 그냥 거래했는데 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만 말하면 등기부 등본만이에요. 등기부 등본만 믿고 거래하는 거는 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게 되게 이상하죠? 왜 등기부 등본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건데 왜 그걸 믿고 했는데 법의 보호를 안 해주냐? 이게 이상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지금 뉴스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등기부 등본,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 상속이 이제 여기 아내한테 갑니다. 아마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조카까지 상속이 간 거 보니까. 그래서 아마 아내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등기부 등본에는. 남편이 사망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 등기부 등본의 주인이니까 이게 공신력이 있으면은 거래를 마음대로 해도 다 어쨌든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요. 이유가 뭐냐? 이 상속의 원인을 따지는 거예요. 원인을 따진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이 있더라도 그거랑은 상관없이 상속이 제대로 된 건가, 상속에 문제가 없는가,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가를 별도로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서는. 자, 이 건에서는 아내가 일부러 사람을 죽였죠. 남편을 죽였으니까 원인 자체가 무효예요. 상속된 것 자체가 무효죠. 왜냐면 아내가 남편을 죽이지 않았으면 상속될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는 일부러 사람을 죽이면 상속 때문에 이걸 죽이면 그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당연한 거죠. 이게 상속권이 유지가 되면은 남편 다 찔러 죽이고 이럴 거 아닙니까? 뭐 아내를 막 찔러 죽일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자기는 깜빵 갔다 오면 되는 거고 돈은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정 자체를 안 해요. 상속에서. 그런데 지금 조카한테 상속권이 갔다는 얘기를 보면 이 남편의 부모도 안 계신 것 같고 남편의 아이도 없는 것 같고 남편의 형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까지 간 거예요. 조카로. 왜냐면 웬만하면 조카한테 상속이 잘 안 가거든요. 그 말은 뭐냐? 잘 모르겠지만 추측이지만 이런 사람을 일부러 고른 건지 아니면 마침 그런 상황이었는지 어쨌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상속권자가 아내밖에 없었는데 아내가 탈락이 되니까 돌고 돌아서 조카한테 상속권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면은 상속 자체가 없었을 것이고 남편을 살해했다면 상속권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조카 거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원래 주인은 조카죠. 그런데 아내로 이름이 등기되어 있을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내가 집을 팔았죠. 그러면 거래가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법에서 따진다는 거예요. 그게 공신력이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면 이게 거래는 무효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조카가 주인인데 남이 팔았으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 이거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어떤 나라들은 또 공신력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 안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는 둘 다 뭔가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별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뉴스의 경우처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공신력을 인정한다고 쳐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상의 이름은 아내죠.
그러니까 이 공신력을 인정하면 제3자인 이 피해자분은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왜냐면 공신력이 있으니까 이 소유자, 이 살인범인 소유자한테 집을 사는 것도 거래가 돼요. 그러면 제3자인 이 피해자분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조카죠. 원래 상속받아야 될 이 조카는 억울해 죽겠죠. 왜냐면 우리 뭐 삼촌이 돌아가신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살인한 그 살인범이 뭐 돈도 빼돌려 가지고 돈도 벌어 갔어요. 그럼 내 재산은 어디 간 거예요? 이 조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 재산은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조카는 어떻게 돈을 찾아야 되는가? 그 감방에 지금 감옥에 수감 중인 그 아내한테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카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조카가 억울하죠? 그러니까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래 주인이 피해를 봐요. 그러면 공신력을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제3자였던 이 피해자, 매수자가 손해를 봐요. 왜냐면 이 소유권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집을 조카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집을 반납해야 돼요. 그냥 반납해야 됩니다. 원래 거래 자체가 무효였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피해자는 누구한테 돈을 줬죠? 아내인 그 살인범한테 돈을 줬죠? 그러니까 아내한테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공신력을 인정을 안 하면 원래 주인을 보호하는 거죠. 대신에 제3자인 요 매수자가 이제 된통 당하는 거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원래 소유자를 더 보호를 할까? 아니면 매수자를 보호할까? 요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원래 진짜 소유자를 보호하는 게 맞다라고 본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쉽게 이해하면 내가 이 조카라면 얼마나 억울한가?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둘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있다. 뭐 이렇게 법조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판례로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판결이 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씨는 어떻게 해요? 피해자는 이제 감옥에 있는 그 살인범한테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다. 이게 뭐냐? 우리나라는 사실 해방 이후에 정식적으로 나라가 뭐 운영되고 뭐 이런 거라고 치면 사실 아직 한 100년 정도도 잘 안 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도가 아직도 미비한 게 많고 다 그냥 외국 거 우선은 전쟁으로 나라가 다 망해버렸으니까 뭐 우선 막 갖다 쓴 거예요. 뭐 일본에서 막 법도 갖다 쓰고 뭐 아니면 뭐 독일 거 가져오고 뭐 미국 거 가져오고 막 이렇게 우선은 막 대충 만들었죠 제도를. 그래서 제도가 미비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자, 이건 인정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무조건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니까 그거를 보완하는 단점을 해소하는 또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뭘 선택하든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나타나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등기부 등본에 공신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보완책이 없다. 그래서 이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지부진합니다. 그건 이따 또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는 결국에 등기소 있죠. 등기소라고 일반인들은 거의 갈 일이 없어요. 법무사들이 맨날 들락날락 하는 곳인데 등기부 등본을 관리하는 사무소가 등기소입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등기소에서 일을 하는 게 등기죠. 말 그대로 등기부 등본에 뭘 적었다가 지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할 때 크게 두 종류로 국가들이 선택을 합니다. 뭐냐? 형식적인 심사주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심사주의.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개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설명할게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거는 뭐냐? 말 그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해.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야, 뭘 그렇게 따져? 그냥 대충 맞으면 해줘. 이런 거예요. 이러면 좀 이해가 쉬워요. 뭐냐? 자, A랑 B가 가져왔어요. 뭐 서류를 막 들고 왔어. 근데 A랑 B한테 이렇게 서로 뭐 집을 판대. 그러면은, 야, 서류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서류가 다 있어. 네, 그럼 등기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형식적 심사주의다. 그냥 가져온 서류가 미비하지 않으면 오케이, 등기를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일을 대충 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게 장점이 있습니다. 뭐죠? 서류만 맞춰오면 바로바로 등기가 되니까 얼마나 처리 속도가 빠르겠어요. 그리고 효율적이죠. 이해되세요? 왜냐면 이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무원 인력도 많이 필요할 텐데, 뭐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서류만 맞춰오면 바로바로 탁탁탁탁 되니까 실제로 집을 사면 한 등기가 3, 4일이면 나오죠. 대신 위험 요소가 있죠. 뭐죠? 서류를 위조해서 가져오면 어떡해. 위조해서 가져오는 순간 이거는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위조를 또 내가 판독을 못했어. 공무원이 판독을 못하면 네, 그냥 거래해드릴게요 라고 그냥 등기소에 등기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위조에 취약하고 아까 같이 뭐 살인 뭐 이런 거 사기 이런 거에 취약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 심사주의는 뭐냐? 여기는 서류는 당연한 거고 서류 외에 실제 관계나 뭐 누가 점유를 하고 있냐, 아니면 뭐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뭐 아니면 직원이 막 현장도 가고, 직원이 아니라 공무원이 현장도 가고 막 공증도 시키고 해가지고 니네가 진짜 문제가 없었다는 거를 공무원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계속 막 태클을 겁니다. 태클을 막 걸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야, 뭐 증거 가져와. 니네가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 가져와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검토해가지고 오케이 맞네, 확실하네 라고 해서 딱 결제를 하면은 이제 등기가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느리겠어요. 처리 속도가 엄청 느리겠죠. 그러나 단 위험 요소가 이제 아주 줄어들겠죠. 아주 줄어들죠. 왜냐면 공무원들이 다 확인을 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일반인들은 알아서 국가에서 잘 했겠지 하면서 그냥 믿고 거래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후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선택한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죠.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위험 요소라는 거를 대비하는 대비책만 국가에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요게 없어. 요게 없어서 그냥 처리 속도는 빠르고 편리한데 진짜 운 나쁘게 하나 된통 걸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국민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자, 해외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해외에도 형식적인 심사주의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는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국가가 먼저 돈을 돌려줘요. 국가가 돈을 싹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감옥에 있는 살인범한테 국가가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뜯어내는 거야. 어떻게든.